자, 모더니즘,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들 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뭘 배웠는지 핵심적인 좀 개념들만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좀 논의를 마치도록 하죠. 자,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과학혁명을 이야기했었죠. 1543년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현대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데올로기이고 문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을 떠나서는 과학적 사변 또는 이제 과학적 사유 이런 거를 이제 떠나서는 우리가 학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과학혁명이 등장하면서 우리한테 던졌던 이제 물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자아 문제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누구도 다 뭐 영혼이 있거나 정신이 있거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과학혁명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는 물리적으로 원자나 분자로 환원이 되든지,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뭐 DNA로 고분자 화합물로 환원이 되든지, 그리고 이제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나나나 나나 돌멩이나 원숭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자 또는 DNA 입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인간이 고귀하거나 아니면 숭고한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그 초월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물음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너 어디냐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뭘 대답하실 거예요? 너 있어? 내가 있는 것 같아. 자든지 뭐 인격이든 있다라고 했는데 내놔봐. 뭘 가리킬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을 거예요? 머리를 손댈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생겨난 것이 이 16세기 과학혁명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믿고 있었던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 또 영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과학혁명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 개념 때문에 이제 생겨난 것이 이 두 번째로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죠. 모더니티. 이걸 이제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새롭게 그 정리해 놓은 이제 용어인데, 그 정리한 용어가 바로 이제 이 시간성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성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시간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성, 순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것의 반대는 이제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대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나 중세에 있어서 인간을 지칭하는 또는 형이상학적인 원리, 또 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이제 시간 개념의 영원 또는 무한 반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과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적 사유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그 분자의 움직임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DNA의 움직임이든지 그것이 이제 일회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대적인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자론에서 뭔가 이제 필연적인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필연성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구조 배열체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DNA를 구성하고 있고, 그 DNA가 이제 RNA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끊임없이 DNA도 그렇고 RNA도 그렇고 리보솜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의 세포도 고정된 세포가 없어요. 계속 몇 시간 내에 아니면 몇 년 내에 전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뒤바뀌는 어떤 과정들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뭔가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날아가게 되고 굉장히 순간적인 것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바닷가 갔을 때 그 모래사장을 보면서 모래가 쭉 깔려 있으니까 이게 뭐 모래산이든지 아니면 이제 모래성이든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서 보세요. 그럼 다 모래 알갱이들이요. 다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양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양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뭔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알갱이가 또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요. 그 알갱이조차도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이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구조, 이걸 우리가 이제 모더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왔던 이제 신화 또 그리스 철학 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이제 그 영원 반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 것도 또는 이제 사원소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하여튼 우주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고정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고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아르케가 됐든지,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출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발이라고 하는 말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말인데 뭔가 이제 그게 이제 물리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뭐 시인이 됐든 뭐 영혼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물리적인 원인이 됐든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그게 흙이다,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였고, 근데 이제 그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화에서도 보면 뭐 12명의 올림푸스 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을 만들어냈던 뭐 가이아라든지 우라노스라든지 뭐 크로노스라든지 그런 신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신의 계보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계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런 루트들이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윤회라고 하는 사상이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린 상태고, 그런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를 바로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제 근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은 바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간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일시성인가 영원성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 개념이 둘로 나눠지는 이런 어떤 역사적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고민이 전혀 그 전에 없었다가 이런 고민이 이제 실제로 이제 생겨난 것이 이 모더니티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롤레타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두 개념이 있었는데, 자, 이 클라시쿠스는 어떤 이제 최고, 우월, 그리고 이거 통속적인 것. 이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어요. 세 개를 구분할 때. 사람들 생각에서는 어떤 것이 고귀한 것이냐, 존엄한 것인가, 뛰어난 것인가, 그걸 이제 클래시쿠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거, 대중적인 거. 우리가 이제 그 벌게트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이제 통속적이고 대중적이고 뭐 쓰레기 같고 나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있었죠. 도덕적인 개념.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이든지 아니면 좋음이든지 나쁨이든지,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개념이 자, 이 시간 개념으로 일시적이냐, 반복 가능하냐, 반복하지 않는 가능이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모더니티의 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사고의 시프트가 생기면서 이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용어가 바로 이제 칼린스쿤에 따르면 모데르누스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모데르누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더 이상 반복되는 영원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과학혁명 이후에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특성들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정신들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양식을 이제 모데르누스라고 하는 용어로 정착화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AD 6세기경부터 원래 이제 저 말이 이제 AD 6세기경부터 이제 있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AD 6세기경에는 이제 그 고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라틴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신들이 삶이 고대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 특징들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서 신구 갈등들이 생겨나면서 이 과학혁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계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데르누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을 반 모데르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모더니티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과학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르주아. 이제 이 부르주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성, 또는 이제 이성 중심주의, 또는 이제 일시성이라고 하는 모토를 이제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통에 대한 파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통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또는 이제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이 이야기하는 지금 뭔가 영원 회귀 사상을 이제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파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T와 F로 나눈다. 그래서 T와 F로,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환원되지 않은 물음은 답을 구할 수 없는 물음들, 그리고 그 답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음들은 물음이 아니다, 사이비 물음이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사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이런 노선을 이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반면에 이제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반대가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미적 모더니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 미적 모더니티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에스테틱스라고 하는, 또는 에스테티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감성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 감성적인 것은 우리의 이제 그 무의식이든지 자연이라든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것이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그 세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 모더니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성적인 또는 수학적인 방식의 설명들이 가능하지만, 심층에서는 자, 이 이성과 수학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라깡이든지 프로이든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파보면 밑으로는 초자라든지 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좀 잘하는 것들은 표준 사회과학이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인데, 인간은 경제학도 그렇고 경영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합리성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준 사회과학이론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수십만 건의 청각 정보, 시각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가? 그렇지 않죠. 모듈화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바이올을 연주하는 거,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일일이 그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초당 몇십만 건의 정보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이제 우리 안에 뭔가 이제 무의식적인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심층적인 것에서는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무의식을 보편화시킬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심층적인 세계,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삶의 지배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의 출발이죠. 이게 이제 뒤에 낭만주의로 이어지게 돼요.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는 이제 보통 1760년부터 뭐 1830년 또는 50년 정도까지 이어졌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 낭만주의는 딱 하나예요.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전통에 대한 파괴, 다시 말하면 플라톤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사상에 대한 파괴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자, 이 미적 모더니티는, 낭만주의는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한 저항, 본질적인 저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키워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더니티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그다음 미적 모더니티,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이 두 가지 사상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사상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티븐 핑커가 쓴 빈 서판이라고 한 책, 그다음에 이제 조지프 헨릭이 쓴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그 책들을 좀 읽어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둘 다 하버드 교수예요. 스티븐 핑커는 심리학과 교수고, 그다음에 헨릭은 지금 뭐 그 인류학과 교수인데, 그 접근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부르주아적인 모더니티로 접근하고, 하나는 이제 미적 모더니티로 접근하는 이제 방식이 있고,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논쟁거리들이 없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뭐가 지금 우리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세계관인가에 대해서 이 세계관의 충돌들이 여전히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금 더 칼리니스크가 이제 이 미적 모더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 비판, 특별히 이제 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에서 이 이제 저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지지하고 있는 부르주아에 대해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시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산업혁명을 거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땅 투기한 사람들, 아니면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일정한 형태의 이제 수준들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이제 우리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축한 사회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 체계화를 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부르주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주아 세계관이 그냥 과학혁명으로서만 그 인식론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윤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런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새로운 형태의 시대 이데올로기를 이제 만들어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비판적으로 소비사회죠. 소비사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소비사회가 무엇인지는 보들리에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공격하고 있는 게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칼리니스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깡통인데 마치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속물근성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키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이데올로기 비판과 관련해서 이제 혁명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혁명가라고 하는 이제 아방가르드의 운동이, 자, 이 속물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막시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이 미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저항하는 방식들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약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자기들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과학적 사회주의고 또 이제 유물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 사회주의, 유물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순된 특징들을 갖는데, 자, 이게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물리주의 또는 이제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르주아 계층인데, 이 부르주아를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독일의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이 자기들 또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또 물리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굉장히 색다른 형태의 별종들을 이제 제시하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적 모더니티가 드러나는 방식 중에 이제 하나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신미화예요. 신미화. 시문형생이 아니라 신미화예요. 신미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은,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목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목적이 없어야 된다. 무목적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칸트도 배우고 있지만 칸트가 예술을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예술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라면 먹는 쾌락인데 빵 먹는 쾌락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판단적 비판에서. 근데 이제 신미화에서는 이 쾌락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술은 예술 자체를 위한 어떤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이 무엇인가, 이제 이건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감성적인 것은 자연적인 거,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어가는데, 자꾸 이걸 이제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감성 지수를 이야기해야 되고 감성적 구조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이 도덕적인 어떤 교훈, 칸트가 이야기한 숭고처럼 뭔가 고양된 인간의 의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반대예요.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은 그 자체로 무언가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 이걸 이제 얘네들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연. 그리고 이제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악. 이제 근본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악이라고 하는 건 악과 선의 구분이 없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거죠. 근데 계속 추구해야만 하는 어떤 형태의 근본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신비주의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적 모더니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분기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 자, 부르주아들이 꿈꾸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혁명,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사회, 이제 뭐 뒤에 가서 유토피아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작업들이 이제 하나로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그 이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더 초월적인 방식의 신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성들을 이제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는 데카당티즘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상징주의라든지 표현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키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산층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들만의 그 장난감으로서 뭔가 자신들은 숭고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제 굉장히 피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정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연예인들이 뭐 자기는 막 그림을 그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뭐 미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키치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타파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바로 이 신미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미화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운동이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형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이제 이 현상적인 세계 자체가 안 좋다. 왜냐하면 이건 추한 세계다. 아름답지 않은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고치거나 아니면 개량하려고 하는 시도. 개량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미 개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게 이제 이걸 근대적 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두 가지 운동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파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고도화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작업들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제 논의들은 그걸 이제 초월하려고 하는 뭔가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제가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 10가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좀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 받은 거 뭐 배웠냐라고 얘기하면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돼요. 철학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로, 이제 이런 이론을 가장,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이 보들레르라고 이제 하는, 프랑스의 시인인데, 이 사람의 이제 이론을 이제 칼린스코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자, 일단 이제 보들레르에 있어서, 미적 모더니티가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일시성 또는 이제 즉흥성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발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시성, 즉흥성, 우발성 이게 이제 근대적인 또는 이제 미적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미적 모더니티 아니면 이제 근대 예술의 이제 그 숙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과학문명,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 이런 삶을 어떤 방식으로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안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으로 등장하게 돼요. 모더니즘. 자,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하고 모더니티하고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동요로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모더니티는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예요. 심리적 구조.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그래서 일시성, 즉흥성, 우발성이고, 자, 이제 모더니즘은 이 심리적 구조를 극복하려고 하는 해결 방식이에요. 해결 방식. 근데 모더니즘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모더니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식들이 이제 다르죠. 뭐 예를 들어 좀 뭐 기독교적인 관점이든지 아니면 무신론적인 관점이든지 뭐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보들레르는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낭만주의 또는 이제 사상자 이야기할 때 낭만주의를 정의할 때 낭만주의가 등장한 것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을 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 종교를 갖는 이유도 뭔가, 밥을 먹는 이유도 무엇인가, 이런 개념들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들로 이제 다 압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미라고 하는 것들도, 예술적인 활동도 다 자, 우리에게 이런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물음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개념을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보들레르가 이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핵심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의 종류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또 예술의 종류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보들레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혁신성. 다시 말하면 혁신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단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왔던 과거의 전통,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적인 전통,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혁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신구 논쟁, 처음에 신구 논쟁 이야기했었죠. 신구 논쟁. 프랑스에서 이제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신구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와 있는 난쟁이인데, 난쟁이가 더 멀리 보죠. 더 멀리 보는데, 자, 더 멀리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난쟁이들이, 근대인들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인이 있기 때문에 난쟁이들이 더 멀리 봐서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거인이 없어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논쟁이 바로 이게 신구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기의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네스크라고 이야기하는, 뭐 프랑스에 가시면 다 이제 그리스나 로마식의 신전 건축물들이 널려 있는데, 그걸 이제 그리스 로마식의 문화를 이제 로마네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들레르는 아주 단호하게 그거를 격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건 그 시대에 일정 부분 우리에게 만족을 줬을 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거죠. 이 모더니티의 사단은 이 과학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엄청난 형태의 격동의 세계인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던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빅토르 위고하고 자, 들라크로아 둘을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빅토르 위고는 둘 다 낭만주의자예요. 둘 다 낭만주의인데, 여전히 그 낭만주의 안에서 보편성을 찾으려고 하는, 보편성, 질서, 윤리 또는 어떤 신,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빅토르 위고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이제 레미제라블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장발장. 뭔가 이제 굉장히 긴 서사시적인 소설인데, 여전히 거기에서도 이제 신, 축복 또는 거기에 나온 신부님들, 종교적 색채를 이제 못 버리고 있죠. 그런 반면에 들라크로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아랍 문명에 대해서, 아라비아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세계들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지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바로 이 들라크로아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낭만적인 배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미적인 거인데, 자, 여전히 이제 이 양발을 이쪽에다 딛고 저쪽에 딛고 있는 사람들, 자, 이건 이제 혁신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 혁신성이라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든지 재능의 고도화 또는 이제 어떤 정밀화, 자, 이런 것들은 진정한 형태의 이제 낭만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들레르가 이야기할 때 들라크로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뭔가 우리의 어떤 세계들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라떼처럼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once upon a time, 이런 식의 시도는 계속 이제 위고가 끌어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방식의 삶은 여기서는 이제 지양돼야 된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들은 지금 여기 현재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것, 직접성에 우리가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보들레르가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그런 그 모더니티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다섯 번째는 자, 현재성을 강화시키면 이게 이제 고대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고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나 이제 헤브라이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어떤 방식의 삶들을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그것이 고대성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영원한 삶의 지표 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삶의 표준으로 그것들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들레르의 출발점은 타파에서 혁신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에 단절하고 전통을 부정하는 건데, 과거와 전통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적인 그런 어떤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미적 모더니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것들이 전통에 대한 부정인데 이 전통의 부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다시 영원 속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숭고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전통적인 문화의 위상들을 또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또 꿈꾸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방가르도 마찬가지고 미적 모더니티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한계점들이 그러는데, 아방가르드, 보헤미안 자기들 막 이렇게 작품들을 해서 부르주아들을 막 욕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작품들 부르주아들 다 사. 그리고 부르주아들한테 사달라고 엄청 또 때를 써. 이게 뭔 짓이야?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욕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의 어떤 시장에 편입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강신주예요. 강신주. 이거 제가 녹음해 지울 건데, 강신주는 자본주의 욕하죠. 근데 떼돈 벌잖아요. 근데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뭐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막 이제 좌파는 우파 욕하고 우파는 좌파 욕하는데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예요. 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픈 사회가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부정하지만 그 과거를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틀이 바로 이제 보들레르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 또는 이제 미적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아방가르드 또는 이제 보헤미안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탯줄이 누구예요? 다 부르주아들이에요. 다 부르주아로부터 뭔가 우위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작품을 팔아가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남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혁신성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모순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규범을 계속 타파하지만 그 규범을 타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귀족이나 부르주아를 제거해서 자기가 귀족이 되고 자기가 부르주아가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들이 천박하다. 저 이제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부르주아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도 엄청 많죠. 뭐 우리 대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막 대통령 욕하는데 전화 오기만 기다리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뭐 이런 속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티가, 그러니까 낭만주의나 모더니티나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계몽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계속 펀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니까 속물이라고 욕하지만 지가 속물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이제 필기하시죠. 지우기가 아깝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영원한 미. 자,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박함, 그런 즉흥적인 또는 일시적인 우발적인 그런 어떤 삶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고찰이 미적 모더니티의 이제 출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누적적으로 이제 반복하게 되면 자신들이 저런 어떤 고대성,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잡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의 죽음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이 죽어 있는데 여전히 지금 대학에 신학대학들이 남아 있고 여전히 지금 기독교 인구만 해도 20억, 세계 20억,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인구만 해도 세계 이제 20억 넘어간단 말이죠. 뭐 반절씩 다 거짓말이니까 반절씩 뺀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이 유일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나 이제 미적 모더니티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르주아를 타겟 삼고서 자신들의 어떤 그 사상들을 전개하면서 가장 손쉽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사다리가 바로 이제 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뭔가 좀 다른데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는 신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삶이라든지 이제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이제 등대처럼 우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기독교죠. 예를 들어서 뭐 거듭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밝혀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밝혀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 기독교가 지금 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자 위기에 대한 봉착된 위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결점들이에요. 위기에 대한 해결점. 그러니까 이제 그 공포심에 대한 해결점이죠. 공포심에 대한 해결점. 자, 이게 근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대 기독교의 특징.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그러니까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의 죽음 이후에 등장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적인 것은 자, 우리 삶의 등불 또 진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파수꾼으로서의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공포심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들레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격렬한 거 또는 이제 슬픈 거 또는 이제 뭐 낯설기,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제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마라고. 자, 이걸 이제 실존주의에서는 불합리라고 이야기하죠. 불합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뭐, 죽고, 그 다음에 아프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는 점. 이게 이제 악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악마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격렬하고 슬프고 낯설고 불행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근대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기복신앙하고 똑같죠. 기복신앙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 신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그리고 이제 이 미적 모더니티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적인 또 다른 이제 세계관인데, 자, 이거를 이제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이런 거는 과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과학에서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의학 기술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생화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거였지. 만약 우리가 과학 기술을 발달하게 되면 자, 이 악마도 다 가짜고 뭐 격렬하거나 슬픈 거 이것도 뭐 우울증 항우울증 먹으면 되는 거, 항히스타민 먹으면 되는 거고 다 이걸 다 낫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신과 관련해서 인간의 어두운 부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있지만 왜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코로나처럼 막 패스트처럼 이런 전염병이 돌면 몇십만 또 몇백만이 죽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장 큰 선진국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뭐 그렇게 의료 체계도 좋고 약도 많고, 근데 왜 다 죽었을까? 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다 죽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암흑 또는 이제 악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이 미적 모더니티가 이제 영원한 미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내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뭔가 이제 예술이나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시키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위기 극복이에요. 위기 해결. 이 공포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던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상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상징주의가 등장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암호화된 세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이런 어떤 세계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원한 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모험이에요. 영적 모험. 영적 모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필그림이죠. 우리는 이제 초월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지금 이 땅에 나왔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본향의 세계에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순례자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돌아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기억이 아물아물해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를 하나씩 더듬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이 영원한 미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칸트가 자,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물 자체가 우리 감성에, 감관에 신호를 보낸다고 얘기했죠. 촉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라톤의 상기설하고 똑같은 거죠. 플라톤의 상기설은 이제 인식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칸트는 이제 이 감성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인데, 자,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서 그 세계를 추구하고 그 세계를 더듬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인데, 그런 시도가 바로 영적 모험으로서 영원한 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가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서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설교 또는 이제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영적 모험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공포라고 하는 거, 공포나 불행이나 자, 이런 것을 그냥 곁가지로 보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돼. 심층 탐구를 해야 돼요. 심층 탐구.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한 연구죠. 악에 대한 연구.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퇴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퇴폐주의. 자, 우리가 그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위기에 처해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안에서 그것을 걷고 그래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약을 개발한 이런 어떤 과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영적 모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마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습, 사회적 도덕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이제 괴롭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퇴폐문화, 여기서 이제 정우성이 나오죠. 정우성처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많이 사귀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데카당스라고 하는 퇴폐주의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죠. 꼭 우리가 이제 그 영적 모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러운 삶, 그 시궁창의 삶을 살아봐야 되는가? 이게 과연 이제 필수적인 조건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이 진흙 속에서만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흙 속에서만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널려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컴컴하고 질퍽질퍽하고 뭔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고 또 초월적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런 방식들이 바로 이제 영원한 미를 추구하는 영적 모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름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소름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것들. 자, 이게 이제
뭐죠? 칸트에서 이야기하는 숭고죠, 숭고. 자,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숭고 개념 나올 텐데, 자연물이든지 수학적 비례든지 뭐 기계적인 역학적인 비례든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 극도의 그런 어떤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숭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숭고 개념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죠. 영원한 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악에 대한 탐구이다. 데카당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자기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갈 때까지 계속 가보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런 어떤 형이사학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적으셨어요? 네? 찍으시려고요? 저는 이제 좀 부러웠어요. 미국 교수들이 저는 MIT도 가보고 이제 하버드도 가봤는데, 우리는 거의 PPT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MIT도 가보면 칠판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6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면이 다 칠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칠판 올렸다 내렸다. 근데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안 멋있어요? 그 비전 모더니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미래를 추구하고 있어. 약간 미적 모더니티가 그런 영원성에 반대해서 현재. 근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4번에서 그런 역설이 존재한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순간성, 일시성. 미적 모더니티를 부르주아를 고발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예술성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처음에 그랬지. 처음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찾게 되는 거고, 그 모티브가 바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모티브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신은 죽어버렸지만,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고통을 덜기 위해서 믿는단 말이죠. 고통을 덜기 위해서. 고발하거나 할 때에 지켜보자 했던 어떤 가치와 영원한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상반되지 않지.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이성, 보편성이기 때문에 이성과 보편성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미적 모더니티로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다른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초월적 세계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였는데, 기독교에서 이제 신을 빼버리고 신을 믿는 이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던 그 어드밴티지를 그대로 따오는 게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의 두 번째 단계지. 처음에 맨날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만 욕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했는데, 모더니즘에 이제 굉장히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보들레르고, 보들레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모더니즘을 구축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칼린스크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6번째, 7번째. 자,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사상.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신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신의 죽음을 선언하면, 근데 이제 기독교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게 이제 이방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신의 죽음이 선포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테일러도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대나 기독교에서는 애니미즘 사상이 강해요. 애니미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게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창조자 한 분만 신이고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자, 그거를 이제 이성화 시키죠. 자, 이성화 시키면서 애니미즘을 제거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으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러니까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조차도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동시에 아이까지 버리는.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까지 그걸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 이것도 신이 아닌데 왜 여호와가 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성적인 방식을 극대화시켰을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조차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애니미즘이 제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신을 더 이상 믿어야 될 이유들이 사라져버린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종교개혁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런 이제 이성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신념들까지 완전히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면 완전히 들어가서 생각하든가 아니면 아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도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했다라고 믿는가? 왜 성경이 1.16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보죠. 근데 그 바보가 아니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를 양보하는 순간 전부 다 도미노예요. 아, 이거를 못 믿겠는데 왜 그거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나머지는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기적을 믿어야 되는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다? 말이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첫 장 1절 1절부터 어떻게 보면 바보들의 선언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인데, 내가 자신들이 이제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로마의 이제 법률 지식을 자기가 배웠지만 나는 그런 것들 다 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성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봤어요. 저런 방식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지고, 지금 대부분의 뭐 서양이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교단 신학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은 신학 교수가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반신학적인 얘기하고 성경 틀렸다고 얘기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소설이고 그냥 문학 작품이다라고 얘기해요. 신학대 교수들이 다른 데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신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내부 고발이에요. 내부 고발.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굉장히 똑똑한 기독교인들이, 아, 성경 가짜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편집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그 천국의 복원이죠. 자, 우주선 타고 나가는데 천국이 있어요? 없죠. 지금 이제 보이저 2호기가 지금 태양계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행간 여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뭐, 이게 76년인가 70 몇 년인가부터 이제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한 번도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우주선 2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속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속은 것인가? 자, 이제 그거를 되살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이제 이 유토피아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유토피아 시도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적인 그 전통을 비판하게 되면 그 전통적인 비판이 계속 이어져서 고대성으로 이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제 이 낙관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영원한 미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게 되면, 자,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희망들을 갖게 되죠. 미래가 이제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들.
자, 이제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제 그 종교적인 욕구나 열망들이 있고 그 종교적인 욕구나 이제 열망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어떤 세계들이 있고 그 세계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또는 이제 형태에서 어떤 공동체 건설과 이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영원한 미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모더니티를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격렬한 거, 뭐 슬픈 거, 낯선 거, 이런 불행한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6번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라면, 자,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유토피아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시대가 아니면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자, 인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600만 년 전, 700만 년 전에 우리가 침팬지로부터 침팬지하고 동시에 같은 조상으로 있었는데, 자, 침팬지나 유인원들이 대부분 다 나무 위에서 살고 있었죠. 나무 위에 살고 있다가 초원으로 내려오게 되고, 초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그 대륙으로 나가게 돼요. 자, 이제 이때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초원에 가는 순간, 그 자기의 포식자들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 잡아 먹힐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잡아 먹히는데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식을 해야 돼요. 새끼를 많이 까야 돼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먹히는 것보다는 안 먹히는 것들이 많으면 남아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이 나무에서 살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면 이제 좋은데, 그래서 침팬지랑 오랑우탄이라는 그 긴팔 원숭이나 여기서 다 살았는데 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넘어가서 초원에서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왜 또 아프리카를 넘어서 다른 세계로 가는가? 자,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믿음.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유토피아적인 사유고, 자, 이제 예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특별히 미적 모더니티와 관련해서 예술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런 어떤 세계들, 자,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나디에시죠.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시대, 어떤 삶,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과거와 단절을 통해서만 지향할 수 있는 영원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유토피아적인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예술은 다 초월적인 세계로서, 꿈꾸는 초월적인 세계로서 이 유토피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적 세계는 암울해요. 왜? 과학적 혁명에서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먼지에 불과하고, 기계에 불과하고. 자, 도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DNA라고 하는 게 이기적 유전자예요. 이기적 유전자인데 그 이기적 유전자는 자기 복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식 기계일 뿐이죠. 자, 이게 이제 과학에서 내놓는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반대한다라면, 자, 우리가 기다리는 뭔가 천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향들이 필요하죠. 자, 이런 어떤 이상향들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토피아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말은 유토피아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 그게 뭐 상징주의든지, 뭐 미래파든지, 표현주의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꿈꾸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제 유토피아적인 세계다.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인간을 완전하게 고결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실질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칼린스쿨은 이제 마지막으로 8번 성체 우울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세계가 도달할 것인가? 이제 관건은 성취가 돼야 돼요. 유토피아가 성취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에 이제 토포스라고 하는 말처럼 토포스. 자, 우라고 하는 말 그리스 말 우에서 나왔어요. 없다라고 하는 낮이라고 하는 말고 토포스는 이제 장소라고 하는 거니까 없는 장소죠. 원래부터 없는 장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이제 과학적 사고에 훈련을 받았으니까. 저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꿈꾸고 있어요. 항상 꿈속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키스해서 내가 엄청난 미녀로 바뀌는 이런 어떤 신데렐라 꿈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또 알아요. 이게 이제 성취의 우울이에요. 성취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우울. 자,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 딜레마 상황이 지금 미적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또 모더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끝판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원히 낭만주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데 또 과학주의로, 계몽주의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불완전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형태의 어떤 특성, 어떤 존재성들을 갖기를 희망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끊임없이 고민 중에 있는. 자, 이게 이제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 또는 미적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왜 다양한 형태의 유파들이 나오는가, 저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표현주의, 상징주의, 뭐 초현실주의, 사실주의, 다양하게 지금 예술가들이 고민하면서, 예술가 그룹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뻔한데 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 이제 이게 정신병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자들한테 공격받는 것들 중에 하나죠. 내놔봐. 뭔지 내놔봐 라고 하는 거죠. 계몽주의는 딱 수학, 기하학적인 사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너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자꾸 네가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다 포기해 라고 하는데,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꿈들. 자, 그 와호장룡 영화 보시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중국의 고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려온 전설이,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뛰어내면 죽죠. 여기서 4층, 5층에 뛰어내려 보세요. 죽죠. 근데 뛰어내려요. 사람들은 뛰어내려요. 자, 왜 뛰어내린가? 자, 그게 바로 성취의 우울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또는 인간이라면 과학적으로 분명히 그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 예술이다. 현대 예술에 이제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례대칭, 균형, 일치 이런 걸 통해서 형이삭 세계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잃어버린 세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라면, 이제 미적 모던을 통해서 현대 예술은 저런 고민이죠. 내가 어떻게 나를 구성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유동성, 일시성, 즉흥성, 우발성의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이 이 미적 모더니티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한 4, 5주 정도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자, 이제 이 개념만 뭐 엄청 많아요. 이제 이 칼린스코가 천재잖아요. 천재들, 뭐 테일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읽은 책들 막 엄청 다 때려봤기 때문에 도대체 너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지금 메인이고 뭐가 지금 이 주요 테마인지 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제 제가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이제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고, 자, 이거는 이제 꼭 그 미적 모더니티를 이해하실 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갈 텐데,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는지. 자, 똑같아요. 이제 이 개념이 똑같은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모더니즘이거든요. 모더니즘 방식인데 이 모더니즘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복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똑같은 문제 상황들을. 1950년 이후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방법이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계몽주의도 실패해요.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으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행복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차 대전, 2차 대전 가지고 핵무기 또는 원자 폭탄에서 인간들 다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과학적 낙관주의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돼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지금 대표적인 바로 이제 원자력 문제죠. 원자력 그 서울대 원자력 교수들 안전하다고 얘기도 계속 뻥뻥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나 이게 버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로 안 가고. 근데 이제 모더니즘은 지금 이제 이제 낭만주의를 통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와서 거의 이제 200년, 30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낭만주의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 하나는 이제 절제된 낭만주의자들이 있고 하나는 이제 도가 지나친 낭만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완전 미친년 춤추는 것처럼 막 날라리들이 나와버리는데 거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미적 모더니티를 이제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참 침잠하죠. 그래서 지금 미적 모더니티는 이제 적어도 그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신의 초월성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인간의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간의 무의식으로. 그래서 무의식 속에 그걸 찾으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무의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